대출 한도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갭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집값에 영향을 줄까? 거래량을 줄여들 수 있는, 그다음 가격을 좀 잡을 수 있는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 수요에 대한 유동성들을 지금은 옥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DSR 2단계죠. 1단계는 2월 달에 시행을 했고 2단계는 제가 방송한 그 다음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원래는 스트레스 DSR 자체를 주담대 가산 금리를 0.75 정도까지 전국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이 난리가 아니냐. 수도권이 난리니까는 이거를 1.2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DSR. 그래서 2단계 DSR이 시행이 되면요. 수도권 기준 대출 한도가 약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한 5천만 원인 차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를 연금리를 4.5%로 하고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대출 한도는 원래는 LTV랑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억 8,700만 원으로 이제 4,2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연소득 1억이 된다고 하면요. 1억의 차주의 대출 한도가 6억 3천인데 수도권에서는 5억 7,400만 원 정도로 5,600만 원이 축소가 됩니다. 수요를 되게 억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예 대놓고 상승은 용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되게 교만한 말 아닌가요? 그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수익이 내면 안 된다. 너는 손해를 봐야 되고 그것들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집을 사는 이유는요.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요. 이거에 대한 상품에 대한 목적도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다 같이 가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상품과 재화에 대한 부분과 거주에 대한 것들을 너무 명확하게 잘 그 안에다가 담아놓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관념적으로 부동산을 가지면은 그냥 죄인입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는 최악의 죄인이었죠. 그냥 무조건 죄인이었습니다. 집 가졌어? 어이 투기꾼. 사회의 어떤 그 집값을 교란시켜서 빈부의 격차를 만드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가격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게 영원히 올라갈 거예요. 멈추거든요. 요걸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럼 기다리면은 그 기다림으로써 누가 5억짜리 집을 10억으로 올려놓으면 사겠습니까? 서로 조정이 되는 거지. 조정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은 대출잭이라는 부분으로 방향성을 잡고 일단은 상승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요.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아직까지 9월 1일이 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9월 1일 이전까지 이제 계약 쏠림이 조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 DSR에 이제 적용되는 시점 자체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좀 예외적으로는 고정금리로 하면은 조금의 DSR에 대한 적용률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긴 하는데 우선은 이제 변동금리에 한해서는 9월 1일 날 이전에 계약을 한 분이 있으면은 9월 달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쏠림 현상들은 시장에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갱신 청구 전월세 상한제 요것도 쏠림 현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쏠림 현상들. 근데 이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항상 쏠림 현상을 만들어놔요. 지금 같은 시장에 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쏠림으로 어떤 사람은 입지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없이 패닉 바잉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효과가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니까 수요층이 축소가 되잖아요. 축소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축소가 소위 말하는 PIR처럼 평균을 내는 것처럼 전부 다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강남 3구, 마용성 일대
혹은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자들은 현금 부자들이잖아요. 현금으로 매수 비율을 좀 높여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대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저가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남권이라든지 마용선 사람들은 이미 사서 가격적인 수혜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중저가는 이제 가격의 흐름이 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더 수혜를 나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를 디딤판을 올리고 나중에 더 다른 자산들을 확대시키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또 불안과 심리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대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중저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 DSR의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스트레스 DSR은 영향은요. 이게 큰일 났다. 문재인 정부처럼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가지고 팍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어려운 구간이 있지만은 미미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2024년도 2월달에 스트레스 DSR 1단계를 했을 때 수요층을 좁혀놨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타겟팅을 해가지고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완화도 특정 조건이 맞으면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냉탕과 옹탕을 섞어 놓은 거예요. 애매하게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매하게 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효과는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수요층이 축소가 되는데 그 축소되는 구간에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일부 사람들이 생길 분들은 강남이나 마용성의 일대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 매수의 민감도가 매우 큰 중저가의 아파트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스트레스 DSR만 나왔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영향이 너무 미미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나왔던 갭 투자 수요를 저지를 하기 위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거를 임대인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전세 세입자들이 못 들어오는 수요들이 차단되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못 건드렸습니다. 이 전세에 대한 부분들. 근데 정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1단계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전체 수요를 조금 한번 억제해 볼까? 부동산 수요를 억제해 볼까 해서 스트레스 DSR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수요를 그냥 억제만 하면은 거래량이 그래도 좀 불안하네. 이걸 더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수요층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갭 투자의 수요들, 얘들도 지금 당분간은 억제시켜 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세에 대한 규제도 이제 가해진 거예요. 아니 전세 규제를 가했는데 왜 갭 투자가 억제되냐? 원래 갭 투자라는 게 전세의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나 미리 사놓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의 수요들도 막고 전체 수요들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금리 인하의 시점들이 불가피하잖아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를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금리를 만약에 올리면은 내수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고민을 한 겁니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갭 투자 수요에 대한 이제 저지가 필요해 가지고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를 이제 막았죠. 이제 어떻게 막았느냐? 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막진 않았지만은 조만간에 이제 직접적인 언급들이 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신한은행에서 갭 투자 맞는다. 전세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모든 전세의 대출을 중단한 게 아니라 일부 조건에 한해서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실례로 들면은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는 날 우리가 보통 전세금
잔금도 치러가 같이 계약을 해서 조건부로 그 대출들이 일어나거든요. 전세금이. 근데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면은 이제는 전세금 치는 날 똑같아? 이 갭 투자 아니야? 이거 투기꾼이잖아. 투기성 있잖아. 나 이제 안 해줘. 전세자금 대출 못 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임대인이 우선 등기를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전세 날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와서 갭 투자라는 걸 못 하겠죠. 그러니까 목적은 전세를 놓고 투자를 막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전세에 세입자들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이게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동일날에 전세자금 대출 계약에 대한 부분하고 잔금을 치르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갭 투자가 좀 못 일어나겠죠. 그리고 주인이 살다가 나 전세로 살다가 주인이 집을 팔고 나 여기 전세로 조금 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말소하거나 감액 주택 처분에 대한 부분들도 원래 대출 실행일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거나 감액 조건이 붙으면요 전세 대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신한은행만 갭 투자를 막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한 개 들었어요. 신한은행이 갭 투자를 막아서 자기가 사업에 수익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위에서 눌렀겠죠. 근데 이 누른 거에서 어떤 방향성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겠지만은 신한은행에서 갭 투자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단은 전세 대출을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한은행만 이렇게 전세 대출을 중단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농협을 가도 되고 우리은행을 가도 되고 뭐 다른 은행을 찾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퍼지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신문입니다.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관리 주담대 한도 낮추고 전세대 조건부 제한을 두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5대 금융 우리의 5대 금융은행이라고 하죠. 예, 퍼질 수 있습니다. 퍼지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효과는 뭐냐면요. 갭 투자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의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누구냐? 피해자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가 내몰리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은행 모두가 이 가계대출 관리의 명목으로 과연 전세 자금에 대한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을 끝까지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5개를 다 막고 모든 은행을 다 막으면요. 분명히 틈새는 있을 겁니다. 숨 쉴 구멍은 놔둬야죠. 이게 뭐 폐에 병이 있다고 해서 숨을 못 쉬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본질이 생명인데 생명을 앗아가면 폐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폐도 죽는데 사람도 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피해가 세입자한테 몰리냐면요. 전세의 유동성이 제한이 되잖아요. 제한이 되면요. 전세를 내놓는 물량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의 물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세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층이 전세로 계속 유지할지 매매로 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층이 전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면요. 입지를 낮추거나 반전세로 동일한 입지로 가거나 요걸 이제 결정하겠죠. 그리고 매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전세도 이렇게 구하기 힘드네. 너무 많이 오르네. 딴 데로 가야지라고 이제 매매로 이제 이동할 때 이때 또 이 세입자들이 무주택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아까 전에 1차적으로 DSR 대출을 감소를 시켰잖아요. DSR 스트레스 DSR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시키고 수도권은 더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 라는 물건들, 그게 또 중저가 물건이거든요. 지금 세입자로 살다가 바로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못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 디딤돌을 밟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중저가 물건인데 이 중저가는 수도권의 DSR에 대한 대출을 감소를 시켰잖아요. 그럼 원하는 집보다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의 세입자들이 토끼몰이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과상가를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전세 세입자들을 안정화시키고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집값도 대출로는 잡은 적이 없습니다. 잡힌 구간이 있어도 본질을 잡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지금 세입자들을 토끼몰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전세 유동성이 제한이 되면은 전세 물량이 감소가 되고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수요층이 전세든 매매로 이동을 할 건데 전세를 이동하더라도 이제 가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입지를 바꾸거나 반전세로 가야 되고 매매로 가려고 하는데 수도권의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대출들이 감소되어서 원하는 집보다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까지 두 개만 하면 좀 미미합니다. 근데 이게 퍼지겠죠. 그리고 5대 금융사 모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지시키면 심각하겠죠. 근데 요렇게 만약에 갔다고 하면요. 우리가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게 길어봐야 2분이잖아요. 2분, 3분? 뭐 그 이상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한 2분 정도는 숨을 안 쉬고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요. 물에서. 근데 훈련을 시킨다고 수영 훈련, 잠수 훈련 시킨다고 물에 얼굴을 담그고 1시간 동안 있으면 사람 죽겠죠. 그렇게 막는 방향성으로는 오래 못 갈 겁니다. 왜냐면 죽거든요, 시장이. 그리고 죽기 직전에 살려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세자금 대출 중지를 모두 하지 않거나 모두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틈새나 빈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갭 투자를 줄여들지만은 전세자들을 토끼몰이하는 구간들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이렇게 묶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묶는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못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피해가 나오면 더더욱 반발이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갭 투자도 못 잡고 전세 수요자들도 괴롭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됐지만은 요게 몇 개 더 확대가 될 거고 숨이 막히는 구간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 대출에 대한 정책은요 잘 바뀝니다.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자주 바뀝니다. 그것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집값에 영향을 줄까? 줄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이거를 본질적으로 집값을 막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잡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집 한 채 더 사면은 대출 즉시 회수하게 하고, 그리고 다주택자 막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대출 한 건만 되게 하고, 15억 이상 대출은 주택은 대출 못하게 하고,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면은 중도금 대출 안 되게 하고, 문정부 때 얘기하는 겁니다. LTV는 40% 최소 40%까지 축소시켜 놓고, 이주비 대출도 못 나오게 만들어 놓고, 작게 나오게 만들고, DTI도 강화시켜 놓고, 그러면서 투기꾼 잡겠다고 집값 잡겠다고 했던 상황과 지금이 뭐가 다를까요? 그때가 좀 강력하긴 했죠. 근데 그때 집 못 잡았거든요. 집값요. 그 규제가 20몇 번의 규제가 나오면 남을수록 시장은 더 단단하게 가격도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급하게 올라 버리니까는 스프링처럼 규제 때문에 튀어오른 가격이 또 한번 크게 빠지는 게 이제 금리랑 맞물려 가지고 사람들이 또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요, 가격을 누르는 정책은요 나중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튀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대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출을 막으면요 잠시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일시적입니다. 근데 이 일시적인 걸 활용해서 금리 인하랑 조금 맞물려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출 정책은요 쉽게 바뀌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요 요거에 대한 정책들이 완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대출 정책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층을 적극적으로 옥죄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대출 정책입니다. 대출 정책은 되게 많이 바뀌어요.
법으로 몇 프로 하라 뭐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정책과 기조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외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의 기조지 무작정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책적인 방향과 규제의 방향들은요 쉽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심각해지면 분명히 이 정책의 방향성은 또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고금리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시행을 했죠. 노무현 정부 때. 결국 그때도 집값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대출을 세게 막았죠. 집값 폭등했습니다. 대출 세금 규제가 가장 심했던 시기가 집값이 가장 많은 오른 해였습니다. 일시적인 누름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과거에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정부를 응원하고 싶지만은 요거는 응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재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방향성이 부족할 때 시장은 왜곡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갭 투자를 잡으려고 하다 초과 상관을 다 태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이 시장을 누르는 방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줘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방향을 주는 게 현명한데 정부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인내심으로 나온 방향의 결과물, 정책 방향의 결과물이 지금 전세를 옥죄이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집값에 교란하는 것은 혼란과 불안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또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거래량도 얘기를 했지만은 집값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 있을 수 있는 시기는 조금 9월달, 10월달까지 추이를 봐야 되지만요. 그 추이의 방향성만 보면요. 그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의 방향성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 3년의 방향성을 보면요. 집값이 떨어질 여력이 없습니다. 네, 부족합니다. 예, 그 방향, 큰 방향과 단기적인 방향들을 같이 보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